이런 것까지 한류에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만 살던 한국의 전통가옥 한옥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한복판 알제리로 수출될 줄도 몰랐고, 온갖 유흥과 유혹으로 가득 찬 라스베거스에도 세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각의 방식에 맞는 한국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메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서로 영토를 차지하고 자신의 이념을 타국에 이식시키기 위해 침략에 침략을 거듭하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이전에 일본의 침략으로 40년 가까운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광복을 맞이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다 보니 국가발전에 필요한 발전 자금이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원조를 받고 몇 국가는 자발적으로 차관을 빌려주기도 했으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에 섣불리 투자하려는 나라는 많지 않았죠. 그래서 참전하게 된 것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면서 미국을 도왔던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다가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겨우 인사는 하는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92년 정식으로 재수교를 체결하죠.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의 맹호부대가 주둔하던 퀴논시는 서울의 용산구와 해외 자매도시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면서 뭔가 뜻깊은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지난 2020년 용산구는 교류 25주년을 맞아 베트남 퀴논시에 한국 전통 양식인 한옥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에서 한옥 건축에 있어서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인력 양성사업단과 MOU를 체결하고 퀴논시에 한옥정자 한 채를 짓기로 했죠. 그리고 이후 10년간 퀴논시에는 한옥, 어린이집, 한옥주민센터, 한국정원을 차례로 건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원래 용산구는 퀴논시와 해외 자매도시라는 관계를 맺은 이후로 2012년부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1채의 집을 지어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증했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인 한옥을, 그 중에서도 쉼터의 역할을 하는 정자를 짓기로 했죠.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국내에서 최고의 한옥 건축 기술을 보유한 전북대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고리타분하고 한국적이라고만 생각했던 한옥이 최근 전북대학교의 손을 빌려 미국, 아프리카 가릴 것 없이 해외 곳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나 경주, 전주 등 유서 깊은 도시를 방문하면 여지없이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사진 찍느라 여념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버킷리스트에는 한옥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기를 꼭 리스트에 적는다고 하죠. 검은 기와에 나무 기둥으로 무게를 지탕하고 대청마루 위에서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한옥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덕분일까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는 조만간 한옥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알파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조지아의 휴양도시이자 사과 생산으로 유명한 LEJC에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전북대학교와 체결했습니다. 총 60채의 한옥을 짓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우선적으로 한옥 한 동을 건축한 후 당국의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타운을 조성합니다. 주도시 애틀랜타와 불과 1시간 30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동만 우선적으로 건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옥의 경우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맞춤과 이음으로만 완성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건축법규상 지진에 대비해 건축물을 땅에 고정시켜야 하죠. 이에 전북대는 내진에 대비한 한옥 건축 계획안을 제출해 현지에서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귿자 모양 그리고 팔작 지붕에 겹쳐마 양식을 선택해 지극히 한국스러운 모양으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일단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60여 채를 안정적으로 수출한 후에 이후 유흥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라스베거스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라스베거스라는 상징적인 도시에 한옥타운이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한옥의 특별함이 전 세계에 홍보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세계 최초로 한옥 정자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의 작품인데요. 사실 알제리는 물리적으로 한국과 비행기로 12시간을 날아가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사막의 나라입니다. 국토의 4분의 5가 사하라 사막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한국과 상당히 거리가 있죠. 대부분의 알제리 사람들에게 한국은 멀고 다른 나라입니다. 대우나 현대, LG, 삼성 등의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했으나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 알제리인들은 그나마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중국인들이 진출한 관계로 알제리인들에게 아시아는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데 알제리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한옥 정자라니 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2일 알제리의 피라미드사와 전북대학교는 알제리에 한옥 건축물을 세우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알제리 국립대학교와도 MOU를 체결해 알제리 수도인 알제에 한옥 정자를 세워 준공하기로 했죠.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 중인 인도네시아 역시 한옥 마을을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식은 좀 특이한데 아예 한국의 북촌 마을을 통째로 본떠 그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도 자카르타가 자리한 자바섬에 깐풍 코리아, 즉 한국 마을을 만든 것입니다. 북촌 마을 프로젝트 이전에도 이미 인도네시아에는 8개의 깐풍 코리아가 존재했는데요. 반중 지역에는 한국을 주제로 한 리틀 코리아라는 테마 공원이 들어서기도 했고, 까도행항에는 한국식 떡볶이나 치킨, 김밥, 짜장면 등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워진 깐풍 코리아 이외에도 앞으로 세워질 테마 공원은 더 많다고 하죠.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한옥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훌륭한 전통 가옥이지만 현대시대로 접어들면서 회색 콘크리트와 고층 빌딩에 묻혀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그 자취를 전부 감추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전통 장인의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새로운 기술로 진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옥은 고리타분하고 불편하다고만 인식됩니다. 상당히 과학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말이죠. 독일은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폐허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일본 역시도 장인은 사회적인 존중과 존경을 받죠. 한옥은 수천 년간 이어온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음에도 고리타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옥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집은 아메리칸 하우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탈리아의 집을 이탈리안 하우스라고 부르지 않으며 프랑스의 집을 프렌치 하우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집은 유독 한옥이라는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한옥을 짓는 한국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우는 과정이 여느 건축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한옥을 세우는 과정은 우선 돌과 흙을 이용해 평지보다 약간 높게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을 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죠. 여기에 황토를 이용해 벽체를 만든 다음 창을 내고 이후 지붕을 얻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붕은 석가래와 반듯한 널빤지를 깐 다음 무게를 분산시키는 적신목을 놓습니다. 그 후 사이사이 흙을 채우면서 기와를 얹게 되죠. 그런데 한옥이 완성된 후에야 한옥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한옥은 황토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부와 외부의 공기순환을 가능케 해 인위적으로 습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재료인 나무와 흙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토피와 같은 현대문명의 병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한옥은 구조면에서도 외국의 건축물과 구분됩니다. 복잡한 과학기술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한옥에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고 그 사이는 대청마루로 뚫려 있는데요. 이 앞마당이 한여름 뜨거운 땡볕으로 달궈지면 그곳에 있던 공기는 상승합니다. 이때 숲과 연결된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와 온도 차이로 인해 대류현상이 일어나죠. 뜨거운 마당의 공기가 상승하고 나면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뒷마당의 차가운 공기가 대청마루로 흘러나와 앞마당을 채워주므로 대청마루는 쉴 새 없이 바람이 나고듭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대청마루에 앉아있으면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시원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무엇보다 한옥이 대단한 것은 난방에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부엌이란 존재는 밥을 짓고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옥의 부엌은 취사 기능 이외에 또 한 가지 기능을 하죠. 바로 난방입니다. 부뚜막에서 불을 때 가마솥에 밥을 지음과 동시에 불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공기는 방바닥과 연결된 구들로 흘러들어가 열기를 모두 소진한 후에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난방은 중앙 화덕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더 추운 중국은 부분
내림난방 방식을, 유럽과 같은 서구에서는 벽난방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한옥의 경우는 아예 바닥 아래에 열을 통과시킴으로써 바닥이 따뜻해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효율성이 월등히 높은데요. 그런데 한옥이 고리타분한 옛날 것이라고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영향도 있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장점, 즉 바닥이 따뜻해 방 전체가 훈훈하다는 점을 두고 일본인들은 게으르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온돌에 누우면 일어날 줄을 모른다는 등 온갖 핑계를 삼아 온돌 문화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당시에 일본으로 강제로 이택했던 한 한옥 건물 덕분에 전 세계 난방 문화가 달라지기도 했고, 이 내용은 이전에 영상으로 제작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옥을 두고 춥고 어둡고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옥과 같이 과거에 만들어진 건축물을 현대시대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생기는 문제이고, 그 오래됐다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중국의 자금성이 한옥보다 따뜻하고 밝고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시대의 건축물과 비교하면 한옥의 불편함은 끝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동시대의 건축물과 비교하면 한옥의 우수함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위에서 잠시 보았듯이 보일러가 발명되기 전까지 한옥은 상당히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온돌이 있기 때문이죠. 온돌은 온화함을 보존하고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은 방식입니다. 불을 떼면서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데우고 남은 불이 구들로 흘러들어가 방을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갑입니다. 한옥은 어둡지 않습니다. 조명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밝은 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창호지를 통해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서양의 건축물이나 중국, 일본 등의 경우 문이나 창문이 나무 또는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어둡고 문을 열었을 때 바깥의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창호지는 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기움을 뿜어냅니다. 물론 밤에는 달빛까지 투과되니 밤에도 그다지 어둡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옥은 못이나 쇠로 만드는 연결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맞춤과 끼움으로 집을 짓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건축 방식입니다. 이런 한옥을 현대 건축물과 비교해 굳이 깎아내리고 과소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